(2020년) 말까지 국가인권위 차별 관련 진정 누적 건수는 33,893건. 우리는 장애 유무와 사회적 신분과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로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 각자가 고립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차별하고 차별받는 일상을 살아내죠.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기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차별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아나운서이지만 비정규직 여성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일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에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첫 직장에서도 역시나 정규직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경력이 있어야 다음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용 안정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더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 정착한 지 5년, 단지 남성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동료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때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이 끝난 후였기에 여성 아나운서의 처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성 아나운서의 채용은 다시 한번 비정규직으로 진행되었고 그때 정규직 공채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실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연차도 6년이 되어 가는데 남성 신입 아나운서보다 급여가 적었고 매년 급여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박탈감이 들었고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6년간 구두계약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여러 방송국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모든 여성 아나운서들이 2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애초에 2년만 일을 시킬 생각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을 채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자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자주 옮긴다고 말하지만 과연 정규직이라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옮겼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남성 방송직군 종사자들도 이직률이 높지만 이직 때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습니다. 그 잣대는 여성 아나운서들에게만 들이밀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다르지 않게 4-5개의 프로그램을 맡아왔고 주말 뉴스 당직과 방송 이외에도 PD 업무, 회사 행사 등의 업무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무보수로 일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사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보복하여 단 1개의 프로그램만 맡게 되었고 이제 저는 한 달에 약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자 회사에서는 인사를 건네면 받지 않거나 어색한 눈인사만 오가는 등 외딴 섬에 갇힌 느낌으로 지냈습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로 인해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포기해야 하나요? 나는 더는 비정규직 여성 아나운서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2개월 동안 민간업체와의 계약하에 프리랜서의 형태로 병원에서 전산직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기에 프리랜서라는 근무 형태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프리랜서라도 여기서 경력을 쌓아간다면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제가 기다리던 대학병원에 전산 경력직 공고문이 올라왔고 경력도 쌓았겠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합격 통보를 받았었어요. 당시에는 약 4년이라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들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해당 병원에서는 제가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4년 동안의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호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제 전산직 근무 경력을 산정하면서 민간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호봉을 책정하는 중요하고 중대한 사항을 또 면접에서
그리고 또 공고문에서도 확인한 바가 없었으니까 저 입장에서 이제 억울할 수밖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해당 병원 보수 규정 중에 사기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조항에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에 따라서 이제 근로 형태로 경력을 인정 혹은 이제 불인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리랜서 형태가 아닌 민간업체와의 계약하에 연결한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기에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불합리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병원은 저를 통해 그 근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공고 당시에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가졌었다는 이유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그 게으름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성 직장인입니다. 저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희롱이 시작되는지도 몰랐어요. 입사 후 몇 개월간은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업무를 배우기도 바빠서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와 상관없는 제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들, 제 이성 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첫 시작은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왜 화장을 했느냐, 전체적으로 살이 찐 것 같다, 너는 골반이 넓다, 어깨가 넓다더니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성희롱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냥 웃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분들께서는 직책을 이용해서 업무상 좀 불이익을 줄까 봐 제가 겁이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 중 한 사람이 완전히 선을 넘어서 저에게 막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부르기도 하고 성적인 발언을 수시로 일삼더라고요. 여행을 가려면 제주도를 가야지 남자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갈래? 너 내 애인 한번 해주라. 안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는데 그런 성희롱은 계속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호소했는데 회사는 협력업체 문제라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분은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그분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해야만 했고 그분은 오히려 사과했으니까 당당하다라는 식이었어요.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이 사건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죠? 그분은 과태료를 물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도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일자리를 떠나 트라우마를 가진 채 살아야 하나요? 저는 앞으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외적인 것들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은 아니지만 직장인이 되는 과정 중에 차별이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양도 많고 모든 취준생이 그렇듯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어려운 공부를 기약 없이 하다 보니 갑자기 어느 날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과에도 가보고 신체 검사도 받아봤지만 신체적인 이상은 나오지 않았죠. 생각해보니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져 오는 것 같아 심리검사를 받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요즘엔 보통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듯이 정신과 상담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잖아요. 약을 먹고 실제로 몸에 나타나던 이상 증세가 사라지거나 스트레스 환경에서 더 버틸 수 있다던가 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정신과 상담은 제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있다고 주위에 말하고 교수님께 이야기해보니 정신과 상담은 절대 안 된다 하며 반대하는 겁니다. 바로 검사 임용고시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찾아보니 정말 검사 임용 신원진술서 항목에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제 학업 스트레스는 심각한 질병도 아니며 검사 임용 이후에 업무에 지장이 생길 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정신과 상담 하나를 자유롭게 받지 못하다니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정신과 상담을 받고 행복해질래 아니면 검사를 포기할래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임용까지는 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사들은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어 용기를 내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침해되던 나의 인권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차별당하는 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나로부터 차별당하지 않는 내가 완성됩니다.